그래서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기대하면서 실적 부진을 눈감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이렇게 테슬라 투자자들이 머스크 미래 비전에 회의적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그 미래 비전이 대단히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꿈과 같은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로봇이 함께하고 한국의 이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출퇴근이 주무시면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출퇴근할 수 있고, 이런 이동에서의 우리가 자율주행의 시대, 이게 다 사실은 인류가 꿈꿔왔던 사회죠. 이 꿈을 실현한다는 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가 이 꿈을 실현하는 것에서 좌절하고 실패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100%의 보장은 없는 거고요. 지금은 저는 정확하게 성장을 위한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현대 기아차가 세계의 이러한 유수의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저는 박수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이 부분을 테슬라가 처음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전기차 시대를 열었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도 올라갔고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테슬라는 2024년에 공식적으로 사실 선언한 지 지금 딱 1년이 지났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AI와 로보틱 회사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그 전환의 시작은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루어지는 거고, 그 첫 번째 발자국이 사실 6월에 있었던 텍사스 오스틴에 있었던 로보택시의 시작입니다. 정말 처음에 10대, 20대, 지금 30대, 50대, 60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안전요원이 옆에 탑승을 하고 있죠.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앉아있지 않지만 안전요원이 있는 것은 여러분 규제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올해 안에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규모지만 안전 요원이 앉아 있는 이러한 로보택시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보택시는 기본적으로 규제와 정치권과 사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소비자들에게는 이것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신뢰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정치권이나 어떤 규제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안전 요원이 타 있는 채로 5만 마일, 우리식으로 하면은 8만 킬로미터를 달린 것을 입증하고, 그때에도 무사고가 난다라면은 경찰청에 신고하는 무사고죠. 난다라면 그때야 안전 요원이 탑승해서 자리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 부분들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들이 빠르게 확산되다 보면은 우버 드라이버들, 과거의 택시 드라이버들이었죠. 이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규제와 갈등들을 극복하면서 실행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안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가격이 저렴하여서 기존의 택시보다,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택시보다 비싸죠. 택시보다 저렴해야 시장이 파괴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 기술의 노하우들을 녹여내면서 어떻게든지 차를 저렴하게 만들고 이 운영 비용들을 절감시켜 가지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준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테슬라는 전환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사실은 테슬라의 그 태생 때부터 이 그림하에,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간 단계로 모델 3와 모델 Y가 나왔던 거고, 이것에 FSD가 결합되고 여기 들어가는 칩도 테슬라가 설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 왔던 것이고, 이 기술이 지금 옵티머스로 가는 과정들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행 과정 속에서는 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을 테슬라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차를 팔아서 전기차에서 높은 마진을 구현해내면서 이것을 이 돈을 흔히 말하는 프리캐시를 만들어내서 카펙스 투자를 만들어냈던 거고요. 또 에너지 사업 부분을 키워내면서 여기에서의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서 현금을 만들어내면서 이 막대한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을 연습시키는 것과,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대한 R&D 비용들을, 이 비용들을 다 전기차를 통해서 지금 판매 수익을 통해서 마련했던 거고, 이제 그것이 축소될 때 에너지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이 이행은 정말 꿈을 실행한다라는 것, 또는 약속된 기술, 소비자들에게 약속된 기술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테슬라가 하나씩 해오고 있다는 거고, 해오는 과정 속에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여러 번 가실 때, 유럽을 가실 때 난기류를 만나는 것처럼 난기류들은 여러 번 만날 수밖에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이 기장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뢰하신다라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비행기를 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신뢰가 기술에 대한 신뢰 또는 집행할 수 있는 이 집행력에 대한 특히 가장 중요한 건 CEO겠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사실 테슬라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 투자자도 월가에서도 사실 입장차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목표 주가를 갖다가 $100대로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410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면서 정말 테슬라는 로봇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차곡차곡 그 한 발을 뛰고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이러한 평가들도 양분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시차를 놓고 좀 보면은 2024년까지 월가 중에서 테슬라를 갖다가 AI와 로보틱스 기업이라고 평가했던 데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여러분 아시는 캐시 우드라든지 이러한 일부 소수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던 기관 투자자들 외에는 이런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도이치방크라든지 이런 큰 투자자들은 사실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 큰 투자자들도 서서히 테슬라를 갖다가 AI와 로보틱스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평가하는 월가의 투자자들도 저는 기관 투자자들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거고 특히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했던 것은 일론 머스크의 표현 방식이 조금은 자신감 없게 많이 들렸던 거죠. 저도 사실은 그날 생방송으로 봤었는데 예를 들자면 폭발적으로 여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로보택시의 매출이 증가하는 시점은 올해가 되지 않을 거고 내년 1, 2분기가 되지도 않을 거고 내년 3, 4분기가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날 그 발언하는 순간 애프터장에서도 주가가 되게 크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저도 지켜봤었는데요. 이거는 되게 저는 일론 머스크답지 않게라고 해야 될지 일론 머스크답게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구체적인 매출이 내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 폭발적 증가할 수 있는 토대들이 하나하나씩 실행될 때 그리고 실현될 때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올해 하반기에 좀 더 조금 거친 과정들을 난기류를 조금은 통과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매출과 순이익 모두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테슬라의 실적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지금 영업이익률을 여러분 자동차만 떼놓고 보면요. 그리고 여기에 이 탄소 규제 크레딧으로 사실 50% 가까이가 줄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들어왔죠. 이것도 떼놓고 보면요. 오래간만에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입니다. 여기에 규제 크레딧이 들어왔고 그리고 에너지 사업 부분, 메가 100이겠죠. 이 부분이 들어오면서 영업이익률이 되게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사실은 가장 네거티브하게 본다라면 자동차 사업 부분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테슬라를 평가해야 되고 이 부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신다면 테슬라를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러한 경고는 여러분 주의 깊게 그리고 의미 있게 들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수 자동차 부분에서 탄소 배출권 크레딧까지 빼버릴 경우에는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오래간만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고 대단히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예고됐던 거죠. 자동차의 인도량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 이거는 여러분 7월 2일날 벌써 알고 계셨던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우선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라든지 정치 참여를 하게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좀 어느 정도 훼손됐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것만으로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본격적으로 차량이 많이 팔린 시기가 5월과 6월이라는 거죠. 4월 달만 해도 인도가 대단히 주문량 대비해서 인도량이 되게 적었던 것은 생산이 양산이 완전히 풀로 100%까지 올라오지 못하면서 5월, 6월은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좋지 않았던 것은 중국 같은 경우 사실 그런 정책 영향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 업체의 경쟁 속에서도 테슬라 차량은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고 그건 5월과 6월의
기록적인 수치를 보면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4월 달에 손실이 좀 컸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판매량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77%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작년에 80%였는데 한 3% 정도가 에너지 부분이 지금 크게 성장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점으로 볼 때는 저는 60대 40 정도 이렇게 좀 맞춰져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아직까지 의미 있는 자율주행에서 매출이 전혀 형성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큰 의미 있게, 사실은 서비스 부분에서 The Others 기타 부분으로 FSD의 유료 구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CFO가 얘기를 했죠. 한 25%가 증가했다. 즉 FSD 버전 13으로 11에서 12 가고 13 가면서 한 25%가 증가했다는데, 워낙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증가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자율주행에서 매출을 창출해내고 있지 못한 부분들, 그건 결국은 로보택시에서 어느 정도의 확장성과 성공을 가져올 때 이것이 마케팅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이 정도의 기술이라면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FSD 기술을 내가 유료로 사용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부정적인 수치를 얘기했던 것은 테슬라 미국 차주들 중에서 FSD가 잘 뭔지도 내 차에서도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댓글에 쓰고 막 했던 것이, 좀 광고 좀 해라. 마케팅 그렇게 안 하고서 광고비 지출을 그렇게 안 하고서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비판으로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FSD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자동차 부분에서의 매출 하락을 메꿔줄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의 매출 상승 여력이 대단히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 하지만 오히려 지난 분기도 여러분 비교하셔야 되는 게,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그때도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때는 왜 올랐냐면 가이던스죠. 가이던스가 너무나도 명쾌했어요. 지금까지 기다리던 로보택시를 상반기 안에 반드시 시작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기다렸던 것이 이미 실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더 많은 차량이 될 거고, 뭐 미국에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던데, 이것도 그러니까 즉 목표긴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가이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1분기 때는 6월 달 안에는 오스틴에서 시작한다라는 중요한 지표 삼을 수 있는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7월 달에 있었던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시점을 알려주는 정확한 어떤 성장의 모멘텀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요? 정부 당국의 규제, 캘리포니아가 언제쯤 풀어줄지 이거를 읽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명쾌한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 그리고 AI에 의한 매출의 성장은 내년 하반기부터라고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주가가 출렁였던 부분이 있지만, 또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박스권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주식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한 주장들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박스권을 언제 뚫을 수 있느냐,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부분을 확장시켜내는 것, 오스틴에서 확장하던 캘리포니아로 확장하던 그때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까지는 이러한 지루한 국면들이 저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지속적으로 테슬라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가 걸어갈 로드맵은 어떤 것들이 예상되나요? 우선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보셔야 될 것은, 사실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분들이 댓글에 강정수 테슬라 주식에 물렸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테슬라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테슬라에서 순이익률이 50%를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린 것이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는 저 내부적으로는 엑셀 테이블로 밸류에이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상승의 모멘텀들을 우리가 외생 변수를 제외한다라면, 즉 또 뭐 트럼프하고 한판한다든지,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충격은 오겠지만 이것이 일주일 이상 테슬라 주가를 누르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테슬라하고 스페이스 X를 놓친다라는 것은 미국은 중국하고의 경쟁을 지겠다는 뜻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하고 관계가 좋음으로써 좀 더 빨라질 수 있었던 규제에 대한 어떤 문턱을 넘는 속도가 늦어졌을 뿐이지, 저는 이 부분들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오스틴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안전 요인이 사라질
있도록 하기 위한 주행 거리를 모으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스틴에서 이 주행 거리가 얼마나 빨리 모아질 수 있느냐, 저는 올해 11월로 보고 있어요. 11월 정도에는 안전 요원이 내리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때가 정말 이 안전 요원이 내리는 것도 하나의 이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전에는 캘리포니아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산호세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지금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도시들에서 자율주행이 무인 택시가 허가가 될 거라고 보고, 여기는 아직까지 처음에 오스틴에 쓴 것처럼 안전 요원이 탑승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큰 사고 없이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올해에도 테슬라 주가는 저는 상승할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왜 저가형 테슬라 모델 Y가, 보급형 모델 Y가 늦게 나오는지를 비판하시는데, 지금 벌써 생산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판매를 4분기에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건 매우 당연한 경영 결정인데 이거를 또 부정적으로 또 언론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9월 30일까지는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10월, 11월, 12월에 사고 싶었던 사람들도 땡겨 사겠죠. $7,500의 보조금 받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그 전에 모델 Y의 그러니까 이 저가형 버전을 만든다는 건 바보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10월부터 모델 Y의 저가 버전을 판매를 시작을 하면은 보조금이 없어도 적절한 구매 가능한 이런 가격대의 자동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부터 출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지금 저가형 모델 Y가 벌써 중국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미국에서는 10월 달에 하는데 중국에서 9월 달에 한다, 7월 달에 한다 그러면 뭔가 시장에 교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모델을 사야 될까? 이런 선택의 괴로움들이 소비자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에게요. 이걸 고려해서 아마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런칭 시기를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걸 위한 테슬라가 무엇을 준비한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테슬라가 미국의 LFP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LFP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만든 거죠. 그 이유는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3원계 배터리는 여러분 이번에 모델 3의 고급 버전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처음으로 모델 3 중국 버전에 3원계 배터리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500km를 넘게 다 주행하게 되죠. 3원계 배터리를 쓰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LFP 배터리에는 관세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 관세까지 고려한다면 또 차량 가격을 미국에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LFP 배터리는 테슬라는 지금 메가팩에도 필요하고 저가형 모델 Y에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관세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즉 우회하기 위해서 직접 테슬라가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국의 그 CATL에서 이 생산 설비를 사갖고 와서 공장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졌다라는 것, 이건 대단히 준비를 모든 것을 마쳤다라는 것, 이렇게 수직 통합을 하면서 저가형 모델 차량이 나와서 저는 10월, 11월, 12월에는 시장에서의 주가를 보셔야 될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과연 전통적인 모델 Y를 사게 될 것인지, 이것도 사면서 흔히 말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저렴한 모델 Y 시장도 열릴 것인지, 또는 저렴한 모델 Y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전통적인 지금 있는 페이스리프트된 모델 Y의 주니퍼가 판매가 줄어들지, 사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지는 저도 잘 예측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서로 상쇄하면서 결국은 판매되는 대수는 같다. 이러면 테슬라 주가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형 모델이 더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윤이 작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Y보다 좀 저렴한 버전 나는 필요로 했고 이런 차량이 있다라면은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지면서 새로운 소비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확대되어진다라면, 테슬라 판매 시장이 확대되어진다라면 테슬라는 하반기 때 자동차 부분에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테슬라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테슬라 주가의 부정적인 이유였던 것은 옵티머스 생산을 원래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에는 5,000대 정도를 생산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 약속이 내년으로 연기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실망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왜 연기했는지를 여러분 이유를 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래서 그 연기한 이유가 타당하고 정말 내년에는 6년에는 정말 의미 있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신다라면 대단히 좋은 기회가 저는 올해 말부터 일부 생산이 될 거고 본격적인 양산이 내년에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5,000대는 생산하지 못해도 지금 뭐 수백 대 정도는 생산해서 테슬라가 테스트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은 옵티머스 제네레이션 2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 옵티머스죠. 지금 테슬라가 5,000대를 양산하려고 했던 것은 3세대 옵티머스예요. 아직 그 실체도 디자인도 외부의 절대적인 보안 속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은 그 디자인도 모델 제네레이션 2세대의 옵티머스하고는 대단히 많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만족스러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팔과 손을 빼놓고는 생산을 했다. 어느 정도 일부. 그런데 지금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팔과 손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의 자유도죠. 지금 아틀라스도 그렇고 많은 중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보면은 집게손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여러분 사람 손의 자유도하고 거의 육박하는, 그래서 인간은 27도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데 테슬라는 22도를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이다 보니 손가락에 힘이 없습니다. 지금 손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번에 LA에서 오픈한 테슬라의 다이너, 즉 식당이죠. 여기서 보면 옵티머스가 팝콘을 나누죠. 팝콘 가벼워요. 그리고 테슬라 로봇들의 시연 장면 보면 쓰레기통을 옮기는데 그 안에 무거운 쓰레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비닐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가볍습니다. 쓰레받기 가벼워요. 다리미도 그렇게 가볍습니다. 이 정도는 드는데 사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서 공장에서 일하려면 여러분 20kg 박스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망치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단히 강력한 손에 힘이 필요한 건데 지금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손에 그래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대신에 가속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힘이 약하다라는 것, 이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레스트 마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만 개선된다라면 대단히 좋은 효과를 내면서 내년 정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 제네레이션 3가 3세대 옵티머스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보고요. 내년도도 저는 상용화는 2027년이나 2028년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도에는 모델 3세대가 5,000대 정도 생산이 된다면 대단히 테슬라에게 유의미하게 될 것이고 가장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앞선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테슬라로부터 차세대 AI칩 생산 수주를 받았잖아요. 무려 23조 원 규모의 계약인데 테슬라가 TSMC가 아닌 삼성의 생산을 맡긴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삼성에게 맡긴 AI6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시장에 확장성이 있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미 도조 슈퍼컴퓨터에서 학습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그리고 테슬라의 그 카메라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연산작용을 할 수 있는 보통 추론칩이라고 하는데요. NPU가 들어가 있죠. 실제로도. 이 추론할 수 있는 강력한 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드웨어 3라고 과거에는 명칭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3가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 2개의 고성능 칩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각각의 칩에는 GPU가 NPU가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시스템 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2개가 들어가 있었고 또 이것을 FSD 13 버전부터 장래됐던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어느 정도 팔기 시작했던 차량에는 하드웨어 4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훨씬 더 진화된 AI 추론 칩이죠. 이것을 테슬라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AI3, AI4로. 그래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여러분 지금 구매하시고 있는 모델 Y의 주니퍼에는 AI4 칩이 들어가 있고요. 이 AI4 칩은 삼성전자가 만듭니다. 내년부터 AI5가 나오는데 이것은 TSMC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나오게 되는 AI6, 그러니까 더 좋아진 버전이죠. 이것을 삼성전자가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 만들게 되는 TSMC의 AI5부터 이 칩은 테슬라 차량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당연하게 들어갔었고요. 양산되는 옵티머스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옵티머스하고 FSD용으로 해서 차량에만 들어가던 AI5는 거기서 끝나고요. AI6부터는 그 칩이 너무 좋아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아마 미국 정부에서 중국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을 정도로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칩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AI6는 정말로 발전돼서 테슬라의 차량에도 들어가고 자율주행을 운전하고 옵티머스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규모가 큰 거죠. 세 군데서 다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러한 칩을 지금 삼성전자에게 부탁을 한 거고 일론 머스크가 그것이 그 주문량이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2027년에는 이 시장이 얼마나 크고 있냐면 이거를 엔비디아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자율주행에도 로봇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엔비디아가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는 토요타하고도 같이 하고 있죠. 자,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걸 통해서 무슨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엔비디아도 바로 이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AI4, AI5, AI6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첫 상용화된 제품이 나오는데 그것을 드라이브 토르라고 얘기해요. 토르는 여러분 이 북부 유럽 지역에 있는 이 토르신 여러분 또는 뭐 영화에서 나오는 토르 그 토르예요. 드라이브 토르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TSMC에서 생산을 합니다. 요 칩이 토요타의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 칩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칩 없으면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이 시장에 다 들어갈 칩들을 시장을 놓고 이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경쟁하는 이런 구도로 간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그만큼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토요타하고 같이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파트너 기업들을 넓혀가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도 로보택시가 상용화에 성공한다라면 테슬라는 유럽이나 또는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의 혼다라든지 뭐 이런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의 포드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기본이 있는 OEM 기업, 자동차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거기에 테슬라의 FSD를 라이센싱으로 판매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테슬라에 쓰는 카메라도 들어가야 되지만 카메라야 뭐 그렇게 고부가치 산업은 아니니까요. 바로 이 칩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에서 지금 신설하고 있는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어진 AI6 칩은 테슬라 차량과 테슬라 옵티머스와 테슬라 데이터 센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와 파트너하는 라이센싱하는 다른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대단히 수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하고 테슬라가 함께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고 특히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2나노 공장입니다. 2나노 공장인데 아직 2나노 부분에서 아직까지 파운더리 부분에서 TSMC가 수율이 대단히 좋고 삼성전자도 2나노의 기술은 갖고 있지만 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면서 이것이 개선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 또 이 개선되는 과정에 일론 머스크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공장은 짓고 있는데 고객이 없어서 대단히 고민하고 있었던 삼성전자에게는 이제는 강력한 고객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파운더리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2나노에 대한 수율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삼성전자의 기술력들이 한 단계 점프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부분에서 사실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협업은 대단히 중요한 삼성전자에게도 그리고 테슬라에게도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AI 칩 생산에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테슬라가 AI 칩 생산에 큰 돈을 지금 쏟아붓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AI와 로보틱스 회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AI하고 로보틱스 산업으로 전환될 때 테슬라가 원래부터 했었던 기본 여러분 뭐냐면 꿈은 AI에 의한 휴머노이드의 세상과 자율주행의 세상이었어요. 테슬라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테슬라는 대단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우리는 테크 기업이라고 전기차를 만들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왔죠. 그래서 자동차 여러분 중간 부품들에는 다양한 부품의 어떤 블럭이죠. 브레이크 시스템 여기에는 컨트롤러라는 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걸 미들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테슬라는 이 미들웨어는 사실은 현대기아차라든지 토요타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다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이 이 미들웨어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 안에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 미들웨어를 다 장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OEM 기업들은 이걸 1차 밴더들, 2차 밴더들이 만들었는데 테슬라는 이것을 본인들이 직접 설계해 왔고 그리고 1차 밴더들이 납품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 물건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미들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컨트롤러는 본인들이 같이 설계를 해왔어요. 그런데 100% 해왔던 것이 아니라 모델 Y가 50%입니다, 여러분. 모델 Y의 부품에 들어가는 컨트롤러의 50%를 테슬라가 직접 설계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 트럭의 75%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 조금 만들어지고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사이버 갭 여기에는 100%입니다, 여러분. 100%의 컨트롤러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 이때부터 쉽게 얘기해서 차량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운영체계가 여러분 아니에요. 운영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대기아차도 운영체계라 해서 운영체계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iOS라든지 안드로이드가 운영체계죠. 이것은 모든 부품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동차 역사에서 운영체계가 나오는 것은 내년 초에 나오는 테슬라의 사이버 캡이죠. 이 운영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스마트폰에도 AP라는 프로세스가 들어가죠. 이 프로세스를 근데 설계를 누가 합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M1 칩, M2 칩, M3 칩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들어간 AP 칩까지 본인들이 다 설계를 하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스냅드래곤 거를 쓴다거나 본인들이 만든 AP 칩을 쓴다거나 이렇게 쓰게 되죠. 이런 식으로 테슬라는 자신들의 차량에 맞는 칩 설계부터 정말 다 해왔던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델 Y에 들어간 의자 벤더가 납품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직접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는 이러한 버티칼 작업들을 같이 해왔다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AI도 직접 만들었지만 이 AI가 작동할 AI 칩은 이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거고 가장 테슬라의 그 진화하는 FSD AI 기술들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칩 설계까지 미리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AI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던 자율주행 되지도 않았던 차량에도 하드웨어 3가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과정들을 그들은 준비해 오면서 하나하나씩 퍼즐들을 맞춰오고 나사들을 조여왔다라는 거고 이제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FSD 버전 10이나 11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에도 하드웨어 3는 AI 칩은 본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발전시켜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드웨어 4 오면서 지금 대단히 좋아지는 성능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 내년에 나올 하드웨어 5는 더 좋아지고 삼성과 같이 하는 2027년에 AI 6는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 부분과 함께 AI 기술도 발전시키는 거고 AI 칩도 발전시킨 거고 이것을 작동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로보택시의 네트워크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미리 설계되고 준비되어 왔었던 그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완성 단계 직전에 와 있고 일부는 완성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보다 더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저는 5년 안에 세계에서 대표적인 기업 3개가를 꼽으라면 앞으로 5년 뒤에 저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를 뽑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여러분 정말 훌륭한 기업이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강력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가장 저는 이 시기에서 빛을 볼 기업은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랑 그것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같이 만들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잖아요.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FSD로 기본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4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이거는 2발을 갖고 있고 다양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는 또 FSD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이 부분 관리해서 추가적인 AI 부분들이 기술들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사람이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튜브에 있는 영상으로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테슬라의 운영진들이 지금 엔지니어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X.AI하고 저는 만약에 테슬라가 주식 스와핑을 한다. 저는 그때 테슬라 주가는 되게 크게 오를 거라 봅니다. 반드시 XAI의 그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록이 갈 수 있는 것은 특히 거대 언어 모델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이걸 멀티모달로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인간이 차량과 로보택시를 조작할 때 인터페이스가 무엇이 될 것인가. 지금의 인터페이스 여러분 오스틴 보셨지만 스마트폰의 앱과 이 화면 뒷면의 터치로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말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옵티머스에 업무를 시킬 때 처음에는 어떤 업무를 배청할 때는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특정 공장에 설치는 다음 다 소프트웨어를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이 업무를 주겠죠. 근데 언젠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미래는요. 제가 말로 해야 돼요. 너의 업무는 오늘 너 1번부터 10번은 업무가 이거야. 공장에서 이 일을 하도록 해. 또는 집에서 일할 때 너 오늘 몇 시까지는 설거지를 마쳐놔. 방 청소를 해놔줘. 바닥도 물걸레로 청소해줘. 이런 지시를 뭘로 하겠습니까? 말로 하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 이 그록이 갖고 있는 기술, X.AI가 갖고 있는 기술은 테슬라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적인 스와핑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다 하나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궁극에 가서 꿈꾸는 것은 테슬라 엔지니어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발언한 거죠. 테슬라가 갖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디자인 센터가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 센터에서는 로봇 밴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큰 버스가 아니라 로봇, 즉 뭐냐면 기아에서 지금 만드는 PV5인가요?
이런 차량인 거죠. 즉 우리 택배 차량을 지금 디자이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택배 차량에 택배를 실어서 테슬라가 이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휴머노이드 로봇이 운반해주는 그러한 목표까지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AI, 모빌리티, 그 다음에 이 옵티머스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배터리 기술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 기술로 확장할 수 있는 메가팩이라든지 파워엘이라든지 4680 배터리 그리고 4680 배터리를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더 진화된 배터리를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만 해서는 저쪽이 안 해주면 그럼 우리 꿈을 포기할까? 아니죠. 테슬라는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력과 제조 능력, 공장 능력, 그리고 배터리 기술 지금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꿈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 꿈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큰 현대기아차가 열심히 투자하는 게 뭡니까? 또는 두산 로보틱스가 투자하는 게 뭡니까? 미국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미국의 엑사원인가요? 이런데 지금 지분 투자 80% 했잖아요. 거기는 로봇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만큼 두산 로보틱스가 소프트웨어 파워가 낮았던 거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현대자동차가 60억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60억 달러를. 하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잘 하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로봇 공학은 발전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지금 어디랑 협업합니까? 엔비디아. 만약에 엔비디아가 안 도와줬다라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을 양산하는 걸 지금 목표로 2028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꿈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엔비디아가 안 도와준다라면, 협력을 안 해준다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을 테슬라는 그러면 모든 파트너를 핵심 파트너를 우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필요하니까 내년부터 우리 AI도 하자 이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시작할 때부터 도조 슈퍼컴퓨터를 계획했었고 테슬라가 차량을 판매할 때부터 데이터가 필요하니 언젠가는 자율주행 갈 거니 그 카메라로 주행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던 거죠. 지금은 자율주행을 못 하더라도. 그래서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이 카메라에서 주행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모으고 있었고 이걸 가지고 학습을 늦게나마 시작을 한 거죠. 처음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에 AI 칩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궁극의 비전과 드림, 꿈을 향한 어떠한 부분에 설계된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테슬라가 나오게 되면은 공장부터 해가지고 이런 배송부터 단순 노동은 어떻게 보면 종말에 가까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방직기 부시는 그런 운동이 일듯이 그런 반발도 어떻게 보면 근미래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놔두고 있는 사업은 규제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민주당하고 같이 친하다가 공화당하고 친했다가 대통령 막 당선시키기 위해서 막 한 달은 그냥 캠프에 가서 살고 돈도 그냥 엄청나게 뿌리고 또 무보수로 막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한판 이렇게 싸우고 이런 부분들을 왜 하겠어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대통령이 될 수도 없죠.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겠어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정치도. AI가 필요하듯이. 왜 필요합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건 규제가 아니죠. 물론 모든 공장은 규제가 있죠.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규제는 지켜나가면서 하는 거지만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면 돼요. 만드는 능력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장들을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자율주행은요, 법을 안 바꾸면 자율주행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왜 저기 로보택시 못 들어옵니까? 한국은 정부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로보택시 못 들어와요. 지금 미국 관세 협상 중에 또 협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구글하고 애플이 지도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갖고도 있잖아요. 이것도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도 지도 서비스 허가해달라고 해야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까지 모든 것이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허락 안 해주고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 가까이는 와 있다고 하지만 미국도 주별로 다 규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기술은 준비가 됐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거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적 갈등은 계속해서 규칙성을 가지면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주가는 출렁일 거고요. 이건 근데 숙명이라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마찬가지죠. 한국에는 사실은 지금 당장의 데모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여러분 2050년 되면 심각한 레이버 쇼티지라고 하죠. 일손이 부족해집니다. 여러분 2024년에 그 한국의 국책연구소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은요. 한국의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5배 증가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작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2030년에. 그것을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독일 베를린에서 한 11년 살다 보니 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그건 저 개인적인 거고요.
사회가 그렇게 수용성이 강하기가 5배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분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면 저는 초기에서의 저항, 근데 이것도 다 허가사항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풀려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과도해지다 보면은 인간의 일자리가 육체노동에서부터 없어지는 사회가 올 수 있겠죠. 저는 좀 그것이 무조건 좋은 유토피아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경제의 법칙이 여러분 새로 쓰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Y는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여러분 경제학 원론을 배울 때 Y 아웃풋은 또는 국민 총 생산은 이퀄 K 곱하기 L이잖아요. K와 L의 함수죠, 사실은. 곱하기라기보다는 다양한 K는 자본이고 L은 노동력이죠. 근데 K에 의해서 노동 생산성은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노동 인력은 항상 위에 이렇게 점을 줘서 셀링, 즉 막대기가 있어서 더 이상 L은 증가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갑자기 5천만의 L을 1억 명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L을 그래?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한국 정부가 갑자기 어느 날 그쯤 돼서 2030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야 우리 1억대 수입하자. 그럼 1억대의 로봇대가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L이 솟구치는 겁니다. 그럼 이 Y도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 사회에서 그러면 나머지 일자리들은 이 Y가 그만큼 올라간 걸로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다른 걸로 재편되지 않는 이상 대단히 사회적으로는 전통 경제학의 작동 방식이 바뀌어버리는 사회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흥미로울 수도 있고 갈등을 부를 수 있는 사회가 2030년 이후 2035년 이쯤에는 오지 않을까 저도 10년 안에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낮아지는 시점인데요. 그만큼 6주째 테슬라 순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갈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차트 전문가들이 이제 보는 거는 보통 이제 288달러죠. 288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싸움에서 이 방어선이 지켜진다라면 저는 당분간은 행보하겠지만 모멘텀이 저는 올 겨울에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11월에는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1월까지 어떻게 이 테슬라가 박스권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외생 변수들이 크게 발생해서 예를 들자면 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대판 싸운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현재 더 이상 이것을 내려갈 수 있는 것 순매도소가 지금은 많이 있지만 이것이 또 뭐 9월에 조정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좀 전체 시장에 일시적인 조정기가 올 수 있다고는 주장들도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이 존재하는 데서 이 288달러의 어떠한 저항 지지선들을 지켜낸다라면 저는 이것이 횡보하다가 11월 이후에는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모멘텀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까지가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저는 여러 번 강조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출렁이는 주가에 반드시 투자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라면 전환하셔서 이것을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훨씬 더 상승하는 주가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의 성격, 제가 가장 반대하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주식시장에서도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아니시라고 한다라면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은 갈아타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보여준 지금까지 혁신은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꿔 놓았는데요. 그만큼 초기 투자자들도 그 과실을 누렸었는데 앞으로 테슬라가 세상을 또 한 번 바꿔놓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주식에 투자할 때 차트를 잘 이제야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썼던 책도 AI 에이전트 관련된 책을 작년에 이미 초기에 썼었고 저는 AI 기술을 계속 공부하고 이것이 시장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책을 쓰고 글을 또 매주 쓰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또 많은 외국에서 쓰여지는 글들, 영어로 쓰여지는 글들, 독일어로 쓰여지는 글들을 읽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간접 체험만으로 기술에 대한 확신을 100% 한다는 것은 옳은 건 아니죠. 엔지니어들이 쓰는 글들을 보고서 저는 판단하는 건데요. 저는 제가 읽고 있는 글들과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 학술 자료들에 따르면 테슬라가 추구하는 길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술을 믿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2, 3년 이후에 테슬라가 만들어낼 세상의 어떠한 부분들은 테슬라가 초기에 전기자동차 모델 3를 만들어내면서 그때 이제 전고점을 찍었었죠. 그때보다는 더욱더 강력한 기업 가치의 상승은 저는
피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 지금은 대단히 테슬라의 주가는 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 기업에 사실은 P 레이쇼라든지 뭐 선행 P 레이쇼로 만든 그 주가를 평가한다는 건 전 되게 웃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걸 엔비디아를 가지고 P나 선행 P로 평가한다 또는 팔란티를 갖다가 P나 선행 P로 평가한다 이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실현되고 있고 이미 구현되고 있는 기술과 상품으로서 평가하는 거니까요. 근데 테슬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보면은 극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허황된 꿈일 수 있는 거고요. 어느 쪽에서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약속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제가 보는 것은 그 기술에 대한 약속을 실행하는 실행력이 좋다라면 저는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아, 이건 꿈과 같은 얘기고 기술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저는 이제 독일에 있는 유료로 하는 사실은 커뮤니티에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테슬라 주식을 파시는 분들의 모든 이야기들은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판단하세요. 그분들은 AI 기술이 그렇게까지 현실화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그분들을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면 테슬라 주식을 왜냐하면 이익을 벌써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본 사람들은 판매하는 것이 매도하는 것이 저는 옳은 행동이라고 좀 판단하는 거예요. 각도잖아요. 어떻게 내가 평가할 것인가 해서 이 기술이 실현 가능하다와 실현 불가능한데 이렇게 자동차 부분에서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리스크가 크면은 자기 투자 철학에 이렇게 리스크 큰 곳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이건 빼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경제원답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기술이 실현 가능한 판단이라면 12개월 앞으로 만들어낼 매출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주가의 비율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12개월 뒤에 앞으로 12개월 뒤에는 옵티머스는 평가되어 있지 않고 12개월 안에는 로보택시가 상하이에서 베이징에서 작동되지 않을 거고 파리에서 런던에서 작동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확장하는 로보택시가 파리로 런던으로 로마로 그리고 상하이와 베이징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도쿄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선행 P 레이쇼로 12개월 예상되는 매출 성장률을 가지고서 주가를 판단하는 거는 테슬라는 그렇게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AMD CEO인 리사수는 몇 년 내로 AI 칩 수요가 5천억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5천억 달러 얼마나 큰지도 가늠이 안 가는 숫자인데 AI 칩의 수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1막은 AI 모델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물론 1막이 끝났다고 해서 AI든 모델 발전 경쟁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건 계속 될 겁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AI의 성능 발전에 대한 기술 발전들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자동차도 발견된 이후에 계속해서 기술 발전들이 이루어져 왔던 거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가격의 진입 장벽이 없어지면서 무료 이용자에도 2025년 처음으로 상위 모델들을 제공해주면서 지금 오픈 AI 이용자가 지금 4억 명에서 9억 명으로 늘었잖아요. 올해 2월 달에 지금 4억 명이었는데 6월 달에 9억 명으로 늘었거든요. 정말 말도 못하게 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뉴스를 여러분들은 이거를 신호로 보셔야 되냐면 그거를 이제 언론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게 투자를 받고 사실은 큰 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어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만 오픈 AI가 이용해 왔는데 코어 위버라든지 특히 구글 클라우드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보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타이틀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와 갈등하면서 구글로 옮겨 구글로 다변화해.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GPU만으로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비자가 확 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컴퓨터 없는 데이터 센터 다 긁어 모아서 거기다가 지금 서비스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픈 AI를 지금 이용하신 분들은 종종 메일 받으시잖아요. 서비스가 어제 불안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용하는 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검색 시장도 지금 챗GPT가 치고 들어가고 있고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SNS 시장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는 건 뭡니까? 챗GPT 안에 장바구니가 들어왔어요. 쇼피파이라고 해서 한국의 카페24 같은 곳이죠. 즉 이러한 개인 몰들 개별 몰들에 가서 제가 장바구니를 거기서 담으면 그것이 거기 장바구니 있는 게 아니라 챗GPT의 장바구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산 거를 한꺼번에 지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쇼핑에도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쇼핑에서 돈을 벌고 SNS에서 또 광고하겠죠. DM도 하겠죠. 그러면은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 공격하겠죠. 지금 모든 데를 판을 흔들어가지고 이걸 하려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여기에 AI를 모든 것에 기본 장착을 하겠죠. 그리고 GPT-5도 나오죠.
여러분 AI 수요는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막이라고 말씀드린 거, 즉 대중시장, 매스 마켓을 만든 거, 이것이 대중시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델 T가 나오면서 1907년에 헨리 포드가 모델 T를 만들어냈던 것은 컨베어 벨트를 만들어내면서 대량 생산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때도 철하고 다 필요했어요. 고무 타이어도 필요했고 유리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거 사다 쓴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갑자기 철 만드는 사람들, 고무 만드는 사람들, 뭐 유리 만드는 사람들 돈을 벌겠죠. 물론 초기에 헨리 포드 공장에서 이걸 직접 다 만들었지만 뭐 납품을 받았다고 치고, 컨베어 벨트를 쓰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5분의 1로 떨어집니다. 5년 안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건 부자들만 타는 게 아니네. 우리들도 사보자. 그리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공장 라인에서 크라이슬러도 있었고 이제는 포드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탱크하고 장갑차하고 뭐 집차하고 다 만든 거죠. 그랬더니 설비 비용이 다 뽑힌 거예요. 그러면 고정 비용에 대한 원가를 다 투자 비용을 다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차량이 더 싸지겠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자동차가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에서 5개월 일하면 자동차 살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자동차의 왕국으로 변한 거잖아요. 이때 철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유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고 고무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AI가 대중시장으로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AI를 쓰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AI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별 없이 AI를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엔비디아만 쓰지는 않겠지만 이 AI의 칩 수요는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리사스의 평가는 저는 겸손한 평가라고 예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이막이 시작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AI가 바꿔놓을 우리의 삶이 전혀 감이 안 잡히고 있는데 AI가 바꿔놓을 우리 삶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으로 보시나요? 뉴욕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 클레이 셔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Here Comes Everybody라는 책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술혁명은 한 사회가 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다고 기술혁명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한 사회가 뉴 비헤이비어,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질 때 그때야 비로소 기술혁명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습관을 바꾼다는 거는 나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우리 대상으로 볼까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분 문자 메시지하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문자 메시지 뭐 한 달에 200개 무슨 뭘 주면은 또 한 100개 더 주고, 그래서 아껴 쓰셨잖아요. 말하는 거 다 집어여서 썼는데 뭐 지금은 카카오톡에서 여러분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 보낼 때도 그냥 과거에는 여러분 스마트폰 없었을 때는 응만 보낸다는 거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 제한이 200개인데 예를 들자면 한 달에 2,000개라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응만 보내잖아요. 응도 응이라고 다 쓰지도 않잖아요. 이응 보내잖아요. 또는 그냥 영어 Y 하나 보내고 영어 N자 하나 보내서 노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무수히 보내시잖아요. 그 비용 생각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또 인스타그램 DM 엄청 쓰시잖아요.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도 많이 쓰시고. 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의 습관이 변했습니다. 음악 듣는 습관 변했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있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국민이 멜론 탑백 들었어요. 어디서 구역군 거 서로 복사해가면서 MP3에서. 지금 스트리밍으로 다 듣잖아요. 인류가 이렇게 언제, 지금 유튜브 영상 지금 모바일로 많이 보고 계시죠? 모바일에서 이렇게 많은 영상을 걱정 없이 마음대로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완전히 미디어로 소비하는 습관이 변했죠. 그리고 커머스. 여러분, 스마트폰 있기 전에 커머스는 어땠냐면요. 어떻게든지 물건 좀 저렴하게 사려고 막 업계 뒤져가지고 막 검색해가지고 가격 비교하는 단어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매를 가끔씩 하는 제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바일로 오면서 어떻습니까? 퇴근하면서 내일 아침 먹을 거 새벽 배송에다가 하여튼 빠른 배송에다가 시켜가지고 아침이면 과일 와 있고, 그냥 생필품들을 이제는 마트고 안 가시고 이렇게 조달하시잖아요. 커머스의 습관이 완전히 변한 거죠. 음식을, 물론 과거에 여러분 이제 중국집 배달이 있어서 한국은 과거부터 배달이 많았습니다. 물론 미국도 피자 배달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모든 음식을 집에서 시켜 먹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죠. 이거 다 스마트폰 덕이죠, 여러분. 그리고 돈 쓰는 거, 돈 보내는 거. 여러분 과거에 어땠습니까? 액티브엑스 깔아가지고 자꾸 뭘 또 깔라 그러고 보낼 때마다 무슨 번호 적으라 그러고, 이건 스마트폰 초기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돈 보내는 것이, 뱅킹이 이렇게 편리해진 적이 없었죠, 여러분. 뱅킹의 습관이 변한 겁니다. AI가 변하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여러분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커뮤니케이션의 습관이 변했나요? AI 때문에? 안 변했으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디어로 소비하는 습관이 변할까요? 여러분들이 커머스하는 습관이 변할까요? 여러분 뱅킹하는 습관이 변할까요? 변할 겁니다. 변하면 그때야 정말 그때는 이미
어마어마한 시장 변화가 있어요. 이거를 주도하는 기업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을 주도하는 기업. 자, 여러분, 구글이 올해 5월 달에 미국에 도입한 게 뭐냐면, 아마존이 사실 먼저 했던 거지만 구글이 전면화시켰죠. 미국에서 Buy for me 기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 Buy for me. 예를 들자면 아마존닷컴에서도 Buy for me 기능이 이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버킨스톡이라는 샌들을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AI한테 얘기하는 거야. 버킨스톡 샌들 내 발 치수에 맞춰서 하나 사다 줘. 그럼 얘가 아마존의 그 Buy for me 기능을 이용해서 또는 구글의 Buy for me 기능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가격 제일 저렴하면서도 정수가 좋아할 만한 색상, 정수의 치수의 발 크기에 맞는 거를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 옵션을 제기하면서 어떤 거 살까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두 번째 거 사라 그러면은 사버립니다. 지금 쇼핑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진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요즘 AI에게 도움을 받는 커뮤니케이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예를 들자면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텍스트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왓츠앱이라는 미국의 카카오톡 같은 데다 초대를 해요. AI를. 그럼 그때부터 AI가 그 단톡방의 대화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챗GPT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러한 DM 부분을 도입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메시징 부분에서 카카오톡을 공격할 거예요. 거기에 AI가 도와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보이스로 얘기하겠죠. 말로. 이렇게 메시지 남겨줘. 그렇게 메시지 남겼는데 조금 MZ스럽게 MZ들한테 내가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가슴 깊이 공감하는지를 꼭 표현해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문장을 써서 보내주겠죠. 어떤 부분이 슬픈 일을 당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같이 슬퍼하고 애도한다는 것을 표현해줘. 그런 거 막 철자 틀리시면서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충분히 공감력을 발휘해서 얘기하는 거고. 요즘 틴더라든지 힌지라든지 데이팅 앱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윙맨이라는 서비스가 유행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윙맨 바람잡이에요. 어떤 서비스냐면 제가 돈을 내면요. 강정수 프로필을 본 다음에 너 지금 프로필 사진 좀 바꾸자. 그래서 AI가 저의 사진첩에 접속해서 너 이 사진으로 바꿔. 내가 뽀샵 조금 처리해 줄게. 그리고 너 취미를 독서로 적어놨어. 그럼 누가 좋아하니 여자가? 너 어떤 장르 좋아해? 어떤 소설 좋아해? 추리소설 좋아해. 그러면 추리소설 중에서는 그럼 내가 추리소설이라고 적을까? 아니 가장 중요한 이 책 중에서 내가 보여주는 책들 중에서 읽은 책을 찍어봐. 나 3번째 책 읽었어. 그럼 여기서 내가 명대사 하나를 여기다 적어줄게. 그러면 이 대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야. 너를 방문하는 사람 중에. 그러면 그 대사만으로 너는 그분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지를 보내주면 내가 막 어머 이거 날 좋아하는가 봐. 아니 이거 그린라이트 아니야. 해석도 해주고. 이제 바람잡이를 해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요즘 미국에서 유료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제타라든지 해서 캐릭터 친구 서비스 되게 지금 유료 서비스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미 AI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있는 AI가 도와주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 보이스 서비스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서 변화들이 벌써 보여지고 있다는 거고 검색 서비스 요즘 챗GPT 많이 씁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쇼핑 서비스의 변화 일어나고 있고요. 점점 우리가 AI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쓰시는 서비스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법률 서비스도 미국에서 있는 그 법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 이름이 Don't Pay예요. 지불하지 말아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교통 딱지 떼거나 벌금이 날아오거나 이러면은 Don't Pay. 화가 나잖아요. 이걸 도와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벌금을 깎거나 내가 싸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대신해가지고 싸워주는 이러한 법률 서비스들이 지금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 서비스에서도 나올 거고요. 교육 서비스에서도 나올 거고요. 저는 다양한 공간에서 로블록스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로블록스가 할지 아니면 다른 경쟁 플랫폼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게임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AI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죠.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설정으로 이러한 게임의 함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싸움에 어떠한 특징을 했으면 구상하면 내가 만드는 게임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구상력만 좋고 아이디어만 좋으면 제가 웹툰 작가가 왜 못 되겠어요? 이러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여러 번 일어날 거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컨슈머 AI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컨슈머 시장, 즉 우리 소비자들, 우리들의 시장이잖아요.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지금과는 질적으로 달라진 이런 서비스 시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AI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일자리가 사라질 거야,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들은 사회가 재편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I가 있는 세상은 유토피아다 디스토피아 이 논쟁보다는 당장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모든 서비스에
AI가 들어올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AI 칩 판매를 재개하면서 또 주가 또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AI 칩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잘하고 있죠. 중국 뭐 H20 그건 또 되게 해프닝이잖아요. 그러니까 H20을 판매 재개가 일어나서 재고를 지금 판매하고 있지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TSMC가 H20은 이제 중국에 못 파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생산 라인에다 다른 걸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칩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국한테 미안하다고 지금 우선 만들어놓은 재고만 판매하고 앞으로 생산하려면 TSMC 설득해서 그 라인 딴 걸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그만큼 수요가 센 거죠. 그런데 저는 엔비디아가 가장 잘했던 건 쿠다라고 생각해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에 이것을 쓰고 있는 전 세계 몇백만 명의 개발자들이 쿠다를 쓰고 있어서 엔비디아의 칩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대단히 큰 강력한 해자라고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블랙엘도 보세요. 앞으로 더욱더 진화될 수요를 예측해서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원래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던 GPU를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GPU로 당기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수요에 맞춰서 더욱더 마진율이 높은 제품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러한 혁신의 어떤 하드웨어 혁신, 소프트웨어에서의 강력한 해자, 이 부분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AI 칩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60%로 떨어져도 돼요. 60%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 것이 전체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매출의 성장률,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영업이익이 여러분 엔비디아가 몇 프로입니까? 영업이익이 정말 경이로운 60%입니다. 하드웨어 만들면서 영업이익이 60% 나온 기업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폭발적으로 갑자기 내년에 올해 말에 2배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오를 겁니다. 2%가 오르고 3%가 오르고 4%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는 현재로서는 심지어 여러분 이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엔비디아를 쪼개볼까? 너무 강력하다. 이런 것을 지금 백악관에서 검토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엔비디아의 가장 큰 위험은요, 엔비디아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미국 정부에서 과거에 전화 기업들을 쪼개고 지금 구글을 압박하는 것처럼 여기는 너무 커. 그래서 기업을 분할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엔비디아의 독과점 구조는 계속해서 저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변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의 주가 또한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고평가 논란에서도 올해만 주가가 2배로 뛰었는데 이렇게 팔란티어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안 쓸 수 없게 훌륭한 소프트웨어라는 점이고, 그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팔란티어는 제가 조금 경고성 메시지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테슬라하고 팔란티어하고 엔비디아는 다릅니다.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는 이미 미래가 예측되어질 수 있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팔란티어에서 특징은 작년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보용이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담이라는 게 있고 파운드리라는 상품이 있어서 상업용이 있는데 상업용 시장이 70% 성장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이제 전쟁도 조금 소강 상태에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것 같고 곧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도 끝날 것 같고 이러면 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든 전 세계의 국방 현대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나토도 팔란티어를 받아들인 거고, 저는 한국도 한국 국방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미군하고 협력하려면. 한국도 받아들일 거고 일본도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국방 쪽에서의 정부 쪽 분야의 매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건 고평가 논란이 뭐냐면 이제 PE가 600이잖아요. 그리고 선행 PE가 300이고, 근데 엔비디아가 얼마나 저평가돼 있냐면 이거랑 비교한다라면 엔비디아는 PE가 50이고 선행 PE가 40이에요. 팔란티어가 극단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엔비디아가 저평가되어 있고 팔란티어가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구두닦이도 그 주식을 이야기하면, 구두닦이 소년이라는 건 현재는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초기 월가에 있었던 유명한 말이죠. 구두닦이 소년도 그 주식을 얘기하거든 주식을 팔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가 저는 그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5년에서 10년이라는 주기로 본다라면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다시 태어나기 어렵다. 왜? 그 온톨로지 기술 자체가 해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자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증여를 생각하시면서 투자한다면 저는 팔란티어와 엔비디아는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될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특히 엔비디아보다 팔란티어가 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인 조정을 만약에 그래서 제가 투자할 때 팔란티어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하셨다면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저는 버그가 아니라 그냥 특징이라고 생각이 해요. 고평가됐던 주식이 일시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의 조정은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자면 팔란티어가 2021년이죠. 2021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10달러에서 40달러로 뛰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냐? 그럼 여러분 4배 뛴 거예요. 엄청나게 뛴 거죠. 그런데 곧 6달러로 다시 떨어집니다. 이런 식의 조정은 안 올 거라고 봐요. 10달러에서 40달러 갔다 6달러 이거 어마어마한 출렁거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이런 속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뭐 예를 들면 50달러였다가 지금 뭐 15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막 20달러로 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부분적인 큰 조정은 아니지만 작은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DCA라는 거를 방법을 쓰죠. 흔히 말하는 영어로는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 달에 일정액을 항상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럴 때는 예를 들면은 이 속도를 늦추거나 DCA 비중이 그 액수를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치를 샀다면 50만 원으로 줄이거나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하지만 조정이 오면은 저는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100만 원을 샀던 걸 200만 원 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DCA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조정 국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지금 미리 원칙을 좀 세워 놓으시면 되고 내가 이거를 얼마까지 몇 년도까지 끌고 갈 건가 내가 앞으로 3년을 더 가져갈 건가 또는 내년에는 꼭 팔아야 된다. 올해는 꼭 팔아야 된다. 사실 어제도 가족에게 전화가 왔어요. 회사 일 때문에 팔란티하고 테슬라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된다. 50%는 팔아야 된다. 뭘 팔까요? 반반씩 25%씩 25%에서 자기 주식이 반을 팔까요? 아니면은 팔란티아만 50% 팔까요? 테슬라만 50% 팔까요? 라고 했는데 그 답변은 제가 여기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건 뭐냐면 나머지 50%는 그러면 장기로 가져갈 수 있냐 했더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자금난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는 입장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여러분 뭐 경제원탑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던 이 장점, 온톨로지라는 이 장점을 꼭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룰 오브 40에서 80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 즉 계속해서 매출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 성장률이 근데 놀라운 수준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P 레이쇼라든지 또는 선행 P 레이쇼가 대단히 높게 형성돼 있을 정도로 기대치가 높다라는 것. 근데 이 기대치가 조금 꺾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3분기나 2분기 실적은 저는 좋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3분기나 4분기 실적에서 성장을 했는데 기대치만큼 성장을 안 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저는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솔루션은 팔란티어 솔루션은 기업이나 정부가 안 쓸 수 없는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안 쓸 수 없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필수템이라는 거죠. 근데 되게 고가의 수익률을 갖고 있는 필수템이기 때문에 이 필수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는 저는 대단히 가져가셔야 될 주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팔란티어에 대해 23년 전부터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강정수 박사님께서 눈여겨보시는 AI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주식 투자를 제 평생에 있어서 그래서 저를 믿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진짜로 2023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DCA 방식으로 매달 얼마씩을 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6개 종목에 투자를 했고요. 근데 이 6개 종목에 대해서 뭐 몇 개는 이제 정찰병적인 역할을 하는 주식 투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큰 주식인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표치를 달성을 거의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반기부터 저는 주식의 이 스펙트럼을 넓혀갈 생각이거든요. 종목을 몇 개를 더 투자를 할 생각인데 우선은 지금은 현금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현금을 이제는 좀 모으기 시작한 건 사실 7월부터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현금을 모아서 저는 7, 8, 9월을 모아서 계속해서 또 DCA를 쓰겠지만 좀 조정이 올 때 들어갈 종목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거기에는 당연하게 사실 저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들어갈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팔란티에 대한 추가 구매에 좀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케이던스를 지금 거의 확정을 했어요. 사실은
챗GPT의 이 딥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지난 2년간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면서 요청을 하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장점과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부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프리캐시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카펙스 투자를 높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점에 따라서 분석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무제표 분석을 해서 케이던스 부분은 저는 이제 들어갈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AI 주식들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아직까지 우선 이 AI 부분에서 찾고 싶은 거는 전력 주식이에요. AI 전력 주식에서 순간적으로 뜨는 게 아니라 저는 다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력 주식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답을 잘 못 찾겠어요. 원자력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기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자력은 한번 만들면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전기를 생산하기까지. 그래서 당장에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있다가 또 거품이 꺼질 수도 있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거는 AI 이 밸류 체인에 있는 지난번에 했던 케이던스라든지 TSMC, 엔비디아, 그다음에 ARM은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다음에 있는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 그 다음에 케이던스, 테라다인이라든지 이러한 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저는 하나의 묶음으로서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몇 가지는 정찰병을 내보낼 생각이고 몇 가지는 본격적인 구매를 좀 하는 형식으로 DCA 방식으로 구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라는 새로운 산업에 초입해서 투자를 통해 큰 기회를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준비와 행동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결정해야죠.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단타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단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그분이나 그렇게 했던 거고, 워렌 버핏도 내가 보기엔 젊었을 때 매도 매수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시기에 물론 최저점과 최고점 이거를 예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DCA 방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판매도 DCA로 해야 돼요. 매수도 DCA 방식으로 해야 되고, 즉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 팔아 나가는 거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흔히 해서 평균 구입가하고 평균 판매가를 높여내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투자 원칙을 세웠고요.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단타 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하실 분들, 최소 3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하실 분들은 산업의 큰 변화의 흐름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AI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골드러시의 1막이 아니라 2막이 시작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 2막은 5년에서 10년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러분 스마트폰의 시장이 지금 벌써 10년이 넘어왔잖아요. 이 10년 동안 관련된 애플을 여러분 10년 전에 사셨다면 지금 얼마나 돈이 부자가 되셨겠어요. 메타를 10년 전에 사셨다면 2012년에 여러분 저 그 당시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 나가서 많이 인터뷰했어요. 페이스북이 상장했는데 다들 거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NS 하는 기업이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유행 따라 움직이고, 당시 있었던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은 SNS 서비스였던 싸이월드처럼 망할 수도 있고 미국의 마이스페이스처럼 망할 수도 있는데 SNS 기업이 오래 갈까요? 다들 거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주가가 $20, $30였어요. 앞으로 펼쳐질 스마트폰이 만들어낼 모바일 경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않았던 거죠. AI 경제를 지금까지 그냥 뭔가 대단한 거, 인간을 대체할 무언가 AI 기술이 나오고 모델이 나오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 보셔야 돼요. 그 삶을 장악한 기업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을 장악한 기업이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은 무엇이고 하드웨어는 뭘까? 엔비디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장악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업을 다 장악할 기업 솔루션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SAP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던 오라클 이런 기업처럼 이것이 저는 팔란티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보시면서 투자의 맥락들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서 앞으로 AI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레이 셔키의 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습관이 변하는 것 같으세요? 그럼 그거 관련된 기업, 그 기업이 상장한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디어 소비 습관이 변하는 것 같다? 검색의 습관이 변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에 의해서 위너와 루저가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습관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커머스의 습관이 또 변하실 것 같으세요? 이거에 따라서 위너와 루저가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뱅킹의 습관이 변할 것 같으세요? 위너와 루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수많은 스타트업이 나타나고 다시 AI에 맞는 수많은 기업들이 IPO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시면서 투자의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시면 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